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청취자 여러분.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 전문 교수 조동찬입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도 역시 특별한 손님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너무 오랫동안 모시고 싶었었고, 저의 의학 전문 기자 생활 17년 동안에 정말 보석 같은 존재? 저는 이분이 없었다면 조동찬은 존재하지 않았다. 저의 취재 현장마다 도우미 역할을 하시고 결정적으로 보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인데요. 세브란스 병원 홍보팀 이재욱 선생님입니다. 병원에 홍보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병원에 홍보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 홍보팀은 도대체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뭘 하지?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 얘기하면서요. 이분과 조동찬이 어떤 기사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너무 되새겨 드리고 싶은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 잠시 후 인터뷰 시간에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 오늘 이제 보건의료 뉴스 브리핑인데 오늘은 제가 한 3개 정도로 준비했다가 다 걷어치우고요. 점심시간에 바꿨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여러 기자님들과 식사를 했는데 가장 큰 이슈는 언론개혁법이죠. 언론개혁법에서 징벌적 배상을,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잘못되면 징벌적 배상을 하게 된다는 그런 법안이 마련되는 게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이게 뭐 기자들 뭐 사실 잘못 보도하고 오보해서 정말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사람들 많고 그냥 기자들은 했다 보도하고 막 지 맘대로 보도하고 그다음에 잘못됐다고 말고 그냥 정정 보도 하나 말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 너무 싫으니까 기자들도 책임을 지게 보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법을 만드신 정치인들도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일반 기자들 입장에선 그리고 저는 현직을 떠나오는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과연 언론이 사실은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의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뭐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만 따져보면 몇 안 되는 게 언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자들이 잘못한 거 되게 많은데 기자들이 잘못한 걸 많으면 그 기자들이 잘못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은 그 방향성은 맞는데 그런데 아예 기자들이 어떤 일을 거대한 권력 그리고 거대한 기업에 어떤 메시지를 내기가 너무 어렵게 하는 건 그런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했는데요. 사실 지금 그래서 우리 언론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정치인들 진보나 보수나 상관없이 사실 저 같은 중도, 저는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저의 여지껏 과거의 그 투표 성향을 보면 저는 진보도 뽑은 적이 있고 보수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중도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시대적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진보도 뽑을 수 있고 보수도 뽑을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중도층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극우와 극자는 뭐냐? 이거 학문적인 정의에 있습니다. 저는 극우와 극자를 학문적으로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는 극우와 극자는 시대 상황과 판단이 어떻든 간에 나는 무조건 우만 뽑을 거야. 나는 무조건 좌만 뽑을 거야. 상관없어. 이런 성향이 저는 극우와 극자라고 보는데 뭐 대표적인 뭐 극우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나치 세력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를 뒤엎은 좌파 정권도 실은 국제사회에서는 극자로 분류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치인들의 발언이 중도층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에게 표를 던지지만
어떨 때는 나에게 표를 안 던지는 반대에게 표를 던지는 그런 분들을 향해 바라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틀리고 뭐 내가 잘못을 했든 어떻든 상관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발언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 발언의 메신저는 극우 성향의 극좌 성향의 유튜브겠죠. 제가 요 말씀은 너무 겁나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많이 저는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 극좌 성향의 유튜버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그분들의 구독자 수와 조회수는 실은 뭐 중도 성향의 유튜버와 언론보다 훨씬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이런 현상을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회의 민주적인 그런 척도를 측정하는 여러 재단이 있는데 제일 그 사회에서 그 공신력 있는 게 독일 베텔스만 재단이 발간하는 그런 그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독일 베텔스 재단에서 올해 2025년이니까 2024년 한국의 민주주의의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0이 빵점이고요. 10점이 만점인데 10점 만점에 8.35점입니다. 민주화 수준이. 이거는 민주화이긴 민주화인데 아주 잘된 민주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거버넌스의 퀄리티라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치, 경제, 언론 이런 거버넌스의 품질의 점수는 6.7점, 6.7. 그러니까 좋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론으로 뭐라고 하냐면 정치적 분열이 제도적 역량을 갉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요 내용을 보면 극우와 극좌 이렇게 극단적인 양극화가 그로 인한 그 분열이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가 힘들게 피땀 흘려서 그렇죠. 땀 흘려서 이렇게 낸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를 갉아먹고 있다는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게 이런 보고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2024년 7월 이코노미스트도 똑같은 칼럼을 실었고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깨지기 직전이다. 그 이유를 쭉 하면 정치적인 양극단에 있는 그런 갈등입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올해 르몽드지도 뭐 여기는 이제 극우에 대해서 했는데 극우의 어떤 그런 학교 정책이 실은 아주 뿌리 깊게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다 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올해 10월 그 워싱턴 포스트도 우리나라의 극우와 극자 이 정치적인 양 갈등이 우리 사회를 대단히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사실 여기 청취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오른쪽 왼쪽으로만 가고 있다. 사실 오른쪽도 가고 왼쪽도 갈 수 있는 중도층이 설 자리가 없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건데 이게 외신에서도 그리고 외국의 보고서에서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저희가 아니겠죠. 제 의학 전문 기자 조동찬이 일이 아니겠죠. 그럼 이게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느냐. 관련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도 뇌과학에서는 비단 우리나라만 극우 극좌 현상이 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극우 극좌가 양립하는 그것으로 갈등이 심해지는 건데 프랑스, 최근에 스웨덴, 그다음에 남미 그러니까 이 양측 다 조금 포용적인 중도층이 아니라 극우와 극자의 이런 갈등이 심해지는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다는 흐름을 봤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그 기저를 뭐라고 하냐면 아미그달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미그달라는 우리의 감정, 뭐 그다음에 정서 이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 기본적인 감정에 관여하는 건데 이 아미그달라의 극단적인 아미그달라가 발달하지 않은
극단적인 예가 사이코패스입니다. 극단적인 예. 그러니까 아미그달라가 발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어이, 되게 나쁜 건데 이런 극과 극자의 성향에선 아미그달라의 비정상적인 활성화가 관찰된다는 게 뇌과학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극우와 극자로 분열하는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가 사이코패스로 아주 나쁘게 가는 현상, 그런 것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해서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중도층, 우도될 수 있고 좌도될 수 있는 중도층이 더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정치인들 자기의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만 말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는 이제 더는 이 정치 무대에 이렇게 활발하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갑자기 준비하는 바람에 약간의 말이 이제 뭐 매끄럽지 않긴 했습니다만, 비교적 정리하면 우리의 극우와 극자가 양립해서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은 외국의 보고서와 외신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뇌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사이코패스로 향하는 아미그달라의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한다. 고로 우리는 극우와 극자만이 판치는 이 세상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 이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좌도, 진보도 될 수 있고 보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중도적인 성향, 아주 그 좀 탄력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세브란스 홍보팀 이재욱 선생님 모시고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조동찬 인터뷰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옆에 보이는 분이 이재욱 선생님인데요. 제가 이제 17년, 그러니까 18년 전에 뵙겠죠? 예.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보니 참 이재욱 선생님도 저처럼 예, 세월이 느껴지네요. 자, 이재욱 선생님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홍보팀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재욱이라고 하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홍보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병원 홍보팀이라고 하면 뭐지? 어떤 일을 하는 거지? 궁금하실 분이 있는데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그 병원 홍보팀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만약에 따진다면은 네. 약간 이런 조명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조명. 예, 지금 네, 제가 원래 까만데 하얗게 보이는 게 여기 조명이 막 저를 비추고 네. 있어서 좀 하얗게 보이는 건데 조명 같은. 네, 저희가 네. 만약에 어떤 특정 콘텐츠라면은 이거를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게 조명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홍보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의대, 치대, 간호대 교수님들이 좋은 연구 이렇게 논문을 만들었을 때 그게 이제 대중들한테 잘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홍보팀의 역할이고, 어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을 때, 병원 의료계 관련해서 했을 때 또 저희 병원에서 그 취재가 있다면은, 저희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취재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게,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시청자분들께서 보셨던 여러 가지 의학 뉴스의 그 반대편에는 홍보팀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조동찬에 했던 보도, 조동찬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모든 보도에는 홍보팀이 다 관여했다. 사실상 거의 다 관여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다. 뉴스뿐만 아니라 드라마, 그다음에 네. PD니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도 네. 전부 다 강의하시죠. 네, 의학 다큐멘터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홍보팀 선생님들은 연예인도 많이 하시던데 이재욱 선생님도 그래요? 저도 누가 아는 연예인? 아는 거보다는 여러 연예인들을 대표적으로 한 두 분 뵀었죠. 정도만 누구 뵀었는지? 뵀던 분은 지금 생각나는 경우는 그 고현정 씨. 고현정 씨. 실제로 예. 한번 봤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젊으신가요? 고현정 씨는? 제가 봤을 때 고현정 씨는 정말 이렇게 뒤에서 아우라가 그래요? 그런 느낌이 그래요. 아우라가. 네. 그냥 화내요. 하여튼 그렇고요. 저는 그런 예. 느낌이었고, 네. 이병헌 씨도 이병헌 씨. 뵀었고, 이병헌 씨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한 번도 못 뵈봤는데 제가 키가 좀 화면에서 우리 연기로 보는 것부터 약간 작다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좀 그러셨나요? 아니 그렇게 막 작다 그런 느낌은 없었고 전혀 그냥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군요. 네, 그냥 비슷한 느낌. 실제로 봐도 그러니까 키 크신 정도의 느낌. 예. 네. 연기를 워낙 잘하시니까요. 자, 이제 얘기하기 전에 혹시 이재욱 선생님 이런 방송의 주인공으로 나오신 적은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그럼 가족들한테 인사해야 돼요. 자제분이 지금 애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많이 초등학교 4학년. 와, 아들 이름, 그다음에 네. 우리 아내분한테도 인사 일단. 네. 일단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면접 보고 있는데 잘 면접 봤으면 좋겠고,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애들 이름 불러주세요. 이름이 첫째 아들 성규, 그리고 둘째 아들 성빈이 둘 다 튼튼하게 잘 자라주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예, 원래 이거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제가 맨 마지막에 또 까먹을까봐. 저도 나이니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자주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텐데, 단우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잊을 수가 없죠. 네,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됐었죠. 그 친구는 저 기자 생활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는, 저를 막 완전히 세상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저를 바꾸게 해준 건데, 그 친구를 발굴한 분이 이 이재욱 선생님인데요. 먼저 김단우의 첫 번째 보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연결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프리미엄이 아니라서 광고를 좀 봐야 되는데. 요거 저기니까요. 예, 스킵하고.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23살의 여대생입니다. 얼굴이라든가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제 팔에도 거의 다 있고 이제 등, 배 이런 쪽으로 그냥 모두 퍼져 있는 상태예요.
자기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악성 유방암 말기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활동이 가능할까요?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건강라이프에서 만나봤습니다. 김단우 씨는 3년 전 악성 유방암 진단을 받고 2차례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재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세상이 싫었어요. 진짜로. 그냥 바깥에 머리가 다 빠지고. 속으로는 무너져 내렸지만 마냥 슬퍼할 수 없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웃었더니 여행 욕심도 생겨났습니다. 머리 다 까슬까슬해가지고 무슨 이등병처럼. 이러다가 죽기 전에 에펠탑도 못 보고 죽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냥 캐리어 싸가지고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고 여권 숨기고 이래도 그냥 떠났었어요. 그냥. 소중한 사람들과 가보고 싶은 곳을 여행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 사이 병세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몽우리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병원 진행하고 있죠. 의사는 지난해 3월을 넘기기 어렵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1년 4개월을 더 살아내고 봉사활동하며 복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마와의 싸움에서 의학적 기술 이상으로 환자의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김 씨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 나 키워줘서 고마워. 수고 많았어. 건강하게 살게. 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 엄마. SBS 조동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 인터뷰를 할 당시에 이미 의학적으로는 생존의 한계를 극복한 상태였어요. 이미 말기암이시니까. 어이구. 예. 잠깐만요. 그래서, 네. 근데 이 갖고 오셨는데 이 단어를 발굴해내서 기사를 하신 게 사실 이재욱 선생님이었죠. 여기 단우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뭐죠? 세브란스 병원 소식지죠. 네. 네, 세브란스 병원 처음에- 소식지인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이재욱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분 좀 섭외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이 보도가 된 건데 이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보도에서 나왔지만 암이 말기암이었어요. 안 좋은 암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팔뚝에 시뻘건 게 보였죠. 유방암이 여기까지 전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암은 전이가 되면 다 말기죠. 또 유방암이 악성 유방암이 온몸에 전이가 됐으니 그냥 어떻겠어요? 저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절대로 저렇게 웃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조동찬은 아마 저런 웃음 절대로 나오지 않을 텐데 저 친구는 세상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웃고 그리고 그러면서 여행을 다녔죠. 네, 맞습니다. 예? 어차피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몰라. 그냥 가보고 싶은 대로 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행 가서 거기서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여권도 뺏었죠. 네, 맞습니다. 가지 말라고. 네. 어머니 아버님이 거기 가는 게 싫었겠어요. 그냥 마지막 이별을 그렇게 외지에서 하는 게 싫어서 그러셨겠죠. 그랬는데 그랬던 어쨌든 잘 갔다 왔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병원에 자원봉사를 해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네. 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말기암 하게 되면은 어떤 의료진으로부터 해서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몇 개월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네. 듣잖아요. 단우도 그때 아마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막상 이제 시간이 6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나. 안 일어났고 자기는 죽었어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그렇죠. 안 근데 이제 죽으니까. 대신 단우가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게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그래서 노력했다. 체력이 많이 좋아졌고 정말 체력이 좋아서 학교 복학까지 하게 됩니다. 네, 학교를 다시 복학하고. 네, 그렇게 복학하게 됐고 그래도 이제 뭐 병세가 확 호전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던 거는 사실 맞긴 맞았었는데 본인이 일단은 일상생활 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았다고 네. 했었고 그때 이제 뭐 단우가 이제 여러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암 따위에는 내가 절대 지지 않을 거다. 암 따위엔 절대 지지 예, 않겠다. 예, 예.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나약한 사람 아니다. 네. 나는 괜찮다. 이런 어떤 긍정심을 자기 스스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네. 되새겼던 걸로 기억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취재 당일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단우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는 되게 이제 전파력이 네. 많잖아요. 전국에 네. 계신 많은 분들이 보게 되니까는 페이퍼랑은 또 다르니까 다르다. 예. 제가 전화를 해서 설명을 좀 했었죠. 네. 병원이 잘 치료한다 이런 거를 뭐 홍보하고 싶어서 전화한 건 절대 아니다. 그냥 예. 같은 또래의 아픈 그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한테 단우가 그냥 격려의 한마디를 전달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 취재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사실 단우가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부모님한테 예. 동의도 좀 받아달라고 했었고 했는데 제 기억에 3일인가 4일 있다가 진짜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 기자님하고 스케줄을 잡아서 그때 딱 이제 첫 번째 어떤 만남이 이루어진 거였죠. 네. 공식적인 어떤 이렇게 조 기자님하고 아예 그 뉴스 취재 인터뷰 자리가 마련이 됐던 거죠. 네. 근데 그날 사실 조 기자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2시로 약속을 했었는데 네. 단우가 지각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못 왔었고 저도 이제 사실 홍보팀 입장에서 원활하게 이제 취재 활동을 되게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한번 했었죠. 네. 근데 연세대 앞에 도착했다고 네. 막 오고 있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되게 좀 힘차 보이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인터뷰 장소 저희가 방을 빌려서 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네. 이거는 제가 딱 봤을 때 그냥 이쁜 청년이었어요. 네. 아름다운 청년. 네,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예. 저는 그 딱 그냥 그런 느낌을 딱 받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느낌이. 네. 네. 저는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좀 늦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도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럼 이제 아까 보도를 보셨지만 인터뷰가 한 4개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2분, 3분 가량의 인터뷰에서 같은 사람이 2번, 3번 하는 거는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한 5번 정도를 넣었고요. 그런데 위에 이제 데스크가 너무 많다. 막 그래서 막 줄이자는 거예요. 2개만 빼고 나머지 다 줄이자. 그래서 제가 그 선배 한번 들어보세요, 말을.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저분이 그냥 한마디 하는 게 훨씬 그냥 그걸로 끝나. 조동찬이 뭐라고 토달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의 말을 그냥 들으면 돼요. 왜냐하면 바로 현장에서 느끼거든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도 듣고 카메라 기자도 듣고 오디오맨도 듣는데 저 어떻게 들었냐면 셋이 전부 다 와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을 끊을 수도 없고 너무 와 저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저렇구나 뭐 그랬던 그래서 소중하게 보도를 할 수 있었고요.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사실 좀 화제가 좀 됐었잖아요 당시에. 그랬었죠. 그리고 제가 그때 조 기자님하고 듣기로 이제 여러 방송사에서 네. 어떤 섭외도 왔었고 네. 그 책 관련 그렇죠. 업체에서도 이 스토리를 좀 책으로 쓰고 싶다고 했었는데 아마 제 기억에 그때 조 기자님이 좀 어느 정도 다 아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네. 기억이 오냐면 우리나라에 알고 있는 SBS에서 했잖아요. SBS를 빼고 모든 방송국에서 다 연락이 왔어요. 뭐 KBS, MBC, JTBC 교육방송 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단우랑 연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단우야 이거 연락이 왔는데 너무 너의 모습이 너무 좋았나 보다. 근데 어떡할까 했더니 이제 단우가 거기서 더는 좀 내가 유명해지는 거 친구들이 많이 알아보고 그랬대요. 근데 더는 유명해지는 게 부담스럽다. 그냥 여기서 커트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어땠냐면 보도국에서 단우 얘기가 나갔어요. 그러면 후속에 어떻게 됐느냐? 너무 닭다리 심했어요.
야, 단우 그거 후속편 언제 나와, 언제 나와. 그런데 단우한테 저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죠. 아, 지금은 인터뷰하고 싶지 않아요. 인터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말기야 만자 그래. 나의 인터뷰가 뭐가 중요하냐. 너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래 그러자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어떤 마술사 이은결 씨 있죠. 진짜 네. 이은결 씨 기획사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은결 님이 이 보도를 보고 너무 좋다고 이 김단우 양을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연에. 그래서 덤으로 조동찬 너도 오고 싶으면 너도 갈게. 그래서 감사하다고 표 2장을 보내주셔서 단우한테 얘기했어요. 단우야, 이은결 씨 가는데 어때? 한번 보자. 했더니 얘가 그래요 해가지고 이은결 씨 공연장에 앞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그런데 뭐냐면 이게 보통 어떻게 되졌냐면 그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봐서 잘 봤어요. 근데 마술이 되게 길더라고요. 마술이 되게 긴데 그걸 다 보고 나서 어쨌든 저도 이제 단우를 위해서 뭔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우한테 얘기했죠. 단우야, 내가 널 위해서 어쨌든 이은결 씨 마술 공연 했잖아. 너 나한테 인터뷰 하나만 해줘. 그래서 2번째 인터뷰가 나가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2번째 인터뷰, 2번째 보도는 마술사 이은결 씨가 연결해 주신 거라서 저는 그때 한번 뵙고 그 다음에 뵙지 못했지만 화면에서 계속 볼 때마다 이은결님 감사합니다.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이은결님한테는. 그럼 그 2번째 한번 보도 볼 거예요. 근데 이것도 광고가 처음에 나올 테니까 광고 끝난 다음에 제가 저기 할게요. 네, 잠시만요. 지금 아직 아닙니다. 이거는 광고가 또 2개가 붙네. 네. 네, 지금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 키워줘서 고마워. 수고 많았어. 건강하게 살게. 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 엄마. 네, 20대 초반 악성 유방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던 김단우 씨입니다. 긍정의 힘 하나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이겨내던 김 씨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여름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9달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기검진 받으러 온 김 씨에게 안부를 묻자 팔뚝을 걷어 보였습니다. 암세포가 터져 곳곳에 시뻘건 멍자국이 생겼습니다. 백팩을 매도 등이 아프고 어깨에 있는 종양들이 아프고 가발만 써도 머리에 있는 종양이 아프고 그새 큰 고비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뭐 이런 데 있으면 막 톱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것 같은.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게 문제였습니다. 석 달 시한부 선고받을 때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냥 약에게도 버려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좀 우울하고 좀 절망적이어서 이렇게 해서라도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다 암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팔, 어깨, 그리고 어깨 부분, 팔, 그리고 이제 폐, 그리고 이제 허벅지와 같은. 지난달 시리에 빠져있던 김 씨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사연을 전해들은 마술사 이은결 씨가 공연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막 손 집었던지 막 이래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작은 기쁨을 크게 만들어 절망을 날려버리는 김 씨의 장기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처럼 병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새로 선택한 항암제는 암 증식을 멈췄고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어깨에 매는 가방도 아파가지고 여기에 막 걸고 다니면 여기도 종양이 있어서 여기로 옮기고 이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깨에 메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항상 어디가 아팠었는데 이제 어디가 안 아플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잠시 미뤘던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준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는 원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는 국어는 재밌었고 중국어는 지금 완전히 헤매고 있죠. 네.
말기암과 싸운 지 4년. 긍정의 힘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김 씨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는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SBS 조동찬입니다. 아유, 저는 이거 혹시 잠깐만요. 네.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 전 다시 봐도 막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기암 환자가 어떻게 아프지 않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팠다가 안 아프고, 아팠다가 안 아프고. 그러면 저 조동찬이라면, 난 막 욕하면서 난 왜 이렇게 하지? 막 이렇게만 살 텐데, 아프지 않은 순간, 그 순간을 감사하는? 저는 저 얘기를 들을 때 온몸이 전율했어요. 와, 이런 철학이 있나? 저 친구는 얼마나 훌륭하길래 이런 걸 얘기하지? 와, 막 어마어마했던. 저는 이제 병원에서 홍보팀 특성상 다른 아프신 환자분들을 많이 네, 볼 기회가 예.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좀 많이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좀 얼굴 표정을 봐도 좀 어두우시고 한데 단우는 정말 딱 봤었을 때 네. 그런 느낌이 정말 하나도 없었고요. 처음 만났었을 때. 네. 그리고 처음 만날 때 딱 들었던 생각의 단어가 이제 청춘이었습니다. 청춘. 청춘. 네. 예. 저도 그래갖고 아마 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찾아서 다시 찾아보니까. 보니까 예, 이거요? 2016년 준비 많이 한다니까, 교수 선생님. 7월 진짜 장난 아니야, 9일 이거. 와,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월 6일이 아마 조 기자님이 취재하셨던 날이에요. 네. 이게 방송에 나갔던 날이에요. 자, 7월 16일, 7월 5일에 세브란스 SNS 세상 제일 맛 좋은 보리차를 건네는 세브란스의 미소천사 김단우 양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7월 6일자에 제 보도가 나갔던 날인데 여기 취재했던 날. 보도가 나간 게 아니라 취재했던 날인데 네. 신은 존재하는 것 같다. 김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신체는 정말 조물주가 만든 것 같다. 근데 이재욱 선생님 글 되게 잘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9일 이날은 어떤 날인가요? 방송이 나간 날 딱 이렇게 했어요. 응원합니다. 당신은 멋진 청춘. 와, 이것도 되게 문장이 좋다. 근데 청춘 이거 본인이 쓰신가요? 아니면 이거는 제가 다른 거 그냥 오늘 청춘? 한번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서 만물이 푸르게 된 봄철. 한창 젊고 건강한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봄철에 비유하여 이러더만. 이걸 딱 그냥 했구나. 한번 찾아봤는데. 근데 저는 멋진데요? 네. 사실 여기 이제 청춘의 어떤 의미에 있어서 젊고 건강한 나이 이런 거보다 저는 차라리 첫 번째 나온 어떤 네.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만물이 푸르게 된 봄철. 전 이런 느낌으로 단어가 저한테 다가왔었습니다. 조기님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 두 번째 촬영 때 네. 단우가 이제 그 안병원 네. 계단 내려가다가 네. 저희 셋이 같이 내려가면서 봤어요. 이 얘기를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예. 이것도 한번 이제 완쾌 되면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사달라고 단우가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적은 2017년 4월 9일 세브란스 병원 3층 안내데스크 부근에서 자원봉사 학생이 있으면 혹시 오늘은 나왔는지 매번 궁금했다. 지난번 인터뷰할 때 다 완쾌되면 잠깐만. 네. 지난번 인터뷰할 때 다 완쾌되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사달라는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게 기도하고 응원한다. 이렇게 그때 그 느낌과 감정을 아마 기록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서. 네. 다시 이제 이거 뒷얘기를 해드리면 마술을 끝나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스태프분이 이은결 씨가 꼭 뵙고 싶다고 그 지하 끝나면 이제 글로 나가래요. 그 지하 쪽으로 가달래요. 갔더니 공연도 길었고 밥도 못 먹어서 되게 배고픈 상태인데 내가 봐도 연예인들이 밑에 쫙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거 전현무 씨도 있었어요.
그 연예인들 막 이렇게 했는데, 와, 저분들 다 또 인사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 우리는 밤 12시나 돼야 집에 가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은결 씨가 딱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 수많은 연예인들을 제쳐놓고 단우한테 제일 먼저 사진 찍어줬어요. 그것도 너무 감동 포인트였어요. 와, 저 사람 된 사람, 좀 뭐지? 왜 이렇게 마술도 잘하고, 인간이 왜 이렇게 완벽해?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 단우의 말 있잖아요. 단우는 예를 들면 아주 유창한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 기자들처럼 언어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대단히 쏙쏙 들어오죠. 그렇죠. 네. 저는 단우를 인터뷰하면서 조동찬은 어떻게 발음하고 말해야 되는가를 완전히 뒤바꾸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예 이오 발음 잘하고 딕션이라고 하죠. 이런 거 뭐 선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높낮이 조절하고 뭐 이런 거가 그래서 유능한 아나운서 뭐 유능한 캐스터처럼 나도 그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단우를 만나고 제가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렸어요. 다 들려요. 단우의 말은 다 들려요. 왜 다 들릴까? 본인의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뭐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일본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국어는 망했죠. 그것도 뭐냐면 일본어는 원래 했던 거니까 하고 있는데 중국어는 망했죠. 이게 이 온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얘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하는 것도 내가 나의 얘기가 아닌 것을 마치 나의 얘기냐 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안 들린다. 그리고 우리 어찌 보면 너무나 유창하게 말하는 어떤 아나운서나 캐스터의 말이 저는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날씨 정보가 아주 유창하게 나와요. 근데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안 들려요. 그런 경우를 단어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조동찬이 발사하는 기사가 조동찬으로 이게 들어와서 나가야지 이게 들리지. 그냥 대충 써놓고 뭐하고 기사인 척하고 해놓고 하면 절대 안 들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들리고 안 들리고는 발음과 이거에 딕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단어를 통해 정말 깨달았던 그런 것. 그런데 아이고 그거를 소주를 못 사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네요. 근데 단우 양이 언제 하늘나라고 갔냐면 2018년이었죠. 제가 미국에 연수 갈 때인데 우리 이재욱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그때 직접적으로 들었던 건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병원 내 다른 부서를 통해서 그때 이제 관련 이 자원봉사하는 그 관련 부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듣게 됐었죠. 네.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단우 양과 단우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한 달 정도까지는 카톡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는데 한 달 정도 이제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단우 저기로 온 거예요. 그냥 딱 알았어요. 한 달 만에 오는 거에. 그러니까 단우 아까 사진에 잠깐 나오는데 단우가 친언니 분인 것 같아요. 친언니 분이 단우의 그 카톡으로 단우가 어제 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 저는 단우에 대한 얘기를 너무 지금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얘기하고 싶고 뭔가 만들고 싶은데 사실 단우 언니도 그걸 하시고 싶은 걸로 저도 그때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저랑 연락이 안 닿는데 만에 하나 고 김단우님의 언니분이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신다면 저와 우리 세브란스 이재욱 선생님 홍보팀은 얼마든지 도와드릴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단우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준비해 주신 좀 사진을 좀 볼게요. 이건 요거 한번 잠깐만. 어디부터 할까요? 여기 어느 게 순서가 이건가요? 의사가 부족해인가요? 네. 이건가요? 의사가 부족해요. 의사가 부족해요? 그 그죠. IT 요거 한번 모두 보고 갈게요. 의료팀들도 현지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응급처치밖에 받지 못했던 환자들의 상태는 물론 위생 환경도 최악에 의료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지 취재에 나선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포르토 프랭스의 어린이 병원입니다. 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부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앞마당까지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장비를 준비해왔지만 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돌과 물병까지 장비로 써야 합니다. 기구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트랙션 할 때도 보면은 이제 그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스로 응급처치를 받았던 환자들이 대부분이 그동안 소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처가 덧나고 있습니다. 30도 이상의 고온과 들끓는 파리 모기떼가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붕괴된 건물에서 나오는 먼지와 수많은 시신들은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파상풍과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 환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 의료팀은 다음 주부터 철수할 예정이어서 현지 병원은 한국 의료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 lot of sick people, a lot of wounds. I will say, don't go too fast. Please, can I continue helping? 골절과 찰과상으로 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필요한 의료진의 손길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포르토프랭스에서 SBS 조동찬입니다.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2010년에 바다 건너 남태평양 어디죠? 미국 그 아래쪽이죠. 플로리다 밑에 예.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나라가 아이티라는 있고, 나라죠. 예, 그 아이티라는 예. 바로 옆에 나라. 거기에 이제 엄청난 지진이 그렇죠. 일어났고 추산으로는 지금 한 30만 명이 사망했을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의료 봉사를 향해 떠났고 세브란스 병원이 의료팀을 꾸렸죠. 네, 그때 이제 그 소아과 교수님을 단장으로 하고 마취과, 정형외과, 감염내과, 외과,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학과 교수님들 같이 했었고요. 네. 중환자실 간호사분, 수술실 간호사분, 그다음에 약사분까지 해서 네, 맞아요. 같이 갔었고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조동찬 기자님, 동아일보 이진아 네. 기자님, 그다음에 연합의 한상용 기자님도 같이 그다음에 갔었고, KBS도 같이 갔어요. 박경호 예, 기자님도 예. 같이 해갖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서 아니 저는 뭐냐면 갔었죠. 회사에서 가라고 하는데 저는 저희 집에서 되게 싫어했어요. 거길 왜 가냐? 죽을 수도 있는데. 이재욱 선생님 안 그랬어요? 그때 기억에 이 준비를 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다 보니까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고 지진이 너무 크게 나서 너무 많이 이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참석하는 그 이제 의료봉사단 이제 네. 언론사 포함해서 네. 메일을 보냈는데 숙소를 못 구할 수도 있다. 네. 그냥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네. 안전하긴 하지만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잘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막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다행히 저는 이제 결혼 전이라서 결혼 전이었구나.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대지진이 나면 큰 여진이 계속 있대요. 그래서 그때 만약 여진으로 또 4점 예를 들면 첫 지진이 8점 몇이었다면 전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8이 나고 되게 큰 지진이었다면 그 다음에 4점대 되는 이것도 작은 지진이 아닌 것들이 계속 나서 건물이 계속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취재진들 봉사활동 오는 사람들이 갖고 오는 그런 여행 물품들을 도난하고 그렇죠. 네. 강도하고 이런 보도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너무 가기 싫었어요, 솔직히. 이게 사실 요 가기 전에 공항에서 표정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의료진들하고 이제 취재진들하고 이렇게 딱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거기에 제 친구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조동찬 너 그렇게 가기 싫었냐? 제가 만약 그냥 이거 방송에서 해도 되나요? 제가 어떻다고 하냐면 똥 씹은 표정을 했다는 거예요. 전 너무 가기 싫었어요. 세브란스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가게 하느냐. 저는 안 만들었으면 저 안 가도 되는데. 근데 이따가 제가 사진으로 좀 소개를 할 텐데 당시에 네. 그리고 가는 여정이 네. 그거는 이제 이거 다음 거죠? 다음 거고. 요거
요것도 한번 볼게요, 바로. 예. 세계 각국의 의료팀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 구호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의사 출신 기자들도 환자 치료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포르투프랑스 현지에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시 천막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야외 병동입니다. 병실이 없어 밖으로 내몰린 환자들 속에 포대기에 쌓여있는 2살 배기 아이가 눈에 띕니다. 이 아이는 지진 때 입은 상처가 덧나 오늘 아침 결국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거 재난 현장이 그냥 그랬어요. 그냥 어린아이들의 죽음이 의료 너무 장비는 열악하고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 한국에서 파견된 의사 출신 기자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병원 5개의 수술방에서는 하루 종일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의 행렬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리뼈가 다 드러날 만큼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 8살 소년은 12일 동안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다 오늘에야 치료를 받았습니다. 각국 의료팀들의 역할 분담에 따라 한국 의료팀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상처 부위가 감염돼 버린 중환자 치료를 맡았습니다. 상처를 씻어내야 되고 그리고 죽은 조직들을 벗겨내야 되고 하는 수준까지 그런 상처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지인들은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과 헌신적인 치료에 믿음을 보냅니다. Korean nurses have been helping us. I think it's a good thing. They are doing a good job here at the hospital.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절망했던 수많은 지진 부상자들도 각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금씩 희망의 빛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포르토프랑스에서 SBS 조동찬입니다. 네. 이게 가기까지 또 되게 어려웠잖아요. 저는 당시에 미국 본토를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어디로 왔죠? 저 하도 이제 자고 가느라고 미국에 예를 들면 LA에 갔다가 마이애미에 갔나요? 아니요. 저도 저 미국에서 출발해갖고 달라스 쪽. 그래, 달라스나요? 한번 경유를 하고. 한 번 가고 또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까지 가서. 네. 마이애미에서 또 비행기를 갈아탄 거예요. 갈아타서 도미니카 공화국 거기에 갔고 거기서 버스로 거기서 또 1박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11시간 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이동했을 때가 IT의 이제 그 수도에 딱 접근을 한 거였죠. 혹시 그 11시간 버스 타는 것도 저는 뭐냐면 11시간 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여기 버스에서 이렇게 졸고 계신 사진이 그래요? 공개해도 될까요? 네, 한번 볼까요? 한번 그러면 사진을 한번. 사진이 어떤 거예요? 이거 동의미 계속 눌러야 되네? 거점이 종료해도? 뭐야? 동의미 계속 됐다. 네, 지금 이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음을 넘기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그때 물품 싸는 거였죠? 이게 이제 공항 1월 12일 금요일 날 이제 아침 8시쯤에 인천국제공항에 모여서 인천국제공항에 모여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요. 이거 생각난다. 다시 사진 보니까. 짐이 우리나라는 겨울이었는데 1월이라서 겨울이라서 파카 입고 갔는데 거기는 여름인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팀에서 다행히 이제 옷을 다 파카를 해가지고 이 복장으로 막 짐을 날랐던 기억이 나고요. 짐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도착할 때 사진 보시면. 네, 그러네요. 짐이 특정 회사의 그 택배 회사를 이용해서만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많았었고요. 네. 이거를 짐을 쌓고 이제 나중에 사진에 나오겠지만은 모든 과정에서 저희 의료진뿐만 아니라 언론사 여기 작게 지금 현재 KBS 의학 전문 기자하고 있는 박광식이 여기 있네요. 네. 이때 박광식은 기자가 아니었고요. 세브란스 의료진이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의사로서 여기 갔다가 이거 이후에 기자가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짐을 부수고 이게 이제 그 도미니카 공화국 공항에 내렸던 사진이에요. 내렸을 때 맞다 그때 엄청 많았었죠. 정말. 맞아요. 지금 보니까 생각나네. 저는 그래갖고 이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맞네 이거 봐요. 이때는 정말 언론사 분까지 다 같이 그렇죠. 다 일을 해도 버거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나 아무도 놀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네,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KBS 팀이다. 여기가 보이는 게 그렇죠. KBS 기자하고 KBS 카메라 기자였죠. 심지어 외국
분들도 네. 짐이 또 의료 도와주러 왔다고 하니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 이거 이분들은 우리 외국 분들은 우리랑 상관없는 분들인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어디 공항이겠죠. 우리의 사정을 보고 이 외국인들이 도와주는 네. 여기는 SBS 카메라 기자 조정영 선배 얼굴이 보이네요. 예. 이게 밤에 맞아. 막 도미니카 공화국. 맞아. 이거 공항에 이 트럭 내려서- 생각나. 그다음에 우리 트럭 이거 치른 다음에 여기 탔었죠. 아니요, 저희 안 탔나요? 네, 사진에 보시면 이제 버스에 탔구나. 그 앞에 버스에. 계신 분이 이게 저예요? 네. 이제 뒤에 이제 구석 곳곳에 다 짐을 넣어서 네. 해서 이렇게 네. 쭉 이동을 했었죠. 그랬죠. 그리고 첫날은- 여기가 연합뉴스 우리 네, 한 네, 기자 사진이 한상용 보이네요. 예. 기자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첫날- 이분이 지금 저기 감염내과 당시 최윤태 교수님이십니다. 최현태 교수님. 예. 네. 요거는 첫날 예. 조 기자님이 이제 취재 준비를 하시는 그런 과정. 특별히 뭐 책상에 그런 것도 없고요. 예.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예.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을 했어야 됐죠.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는. 예. 지금 뭐냐면 감염내과 최현태 교수님이 물들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네. 이건 뭐 그냥 무조건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IT로 국경 넘어갈 넘어가는 때, 국경 그쵸? 넘어갈 때 했고요. 맞아요. 이거 생각나네. 사진을 보니까 진짜 생각이 나네요. 와. 그리고 이제 여러 해외 언론사들도 이렇게 취재를 계속 하고 했었고요. 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그 국경에서 했던 건데, 네, 맞아. 중간에 어떤 해외 의료 긴급 의료 봉사단 인터뷰도 인터뷰도 했고요. 예. 하셨고요. 이제 이게 전부 다 이게 11시간 너무- 버스를 타니까 전부 다 입 벌리고 비행기도 되게 피곤했고, 네. 이제 되게 오랫동안 가야 돼서 힘들어서 다들 주무시는 상황입니다. 이분은 기억나요. 이분 그 NGO 단체 맞습니다. 안내인이었고 여기 요 놈이 박광식이에요. 광식이 이때 어렸네. 그렇죠. 우리 여기 당시에 수술방 간호사 선생님이고 약사 선생님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 분은 그 중환자실 간호사 맞습니다. 선생님이겠네요. 네, 다 맞습니다. 기억난다. 가운데 계신 분이 이게 저고요. 네, 예, 네. 저고. 예. 여기가 연합 한 기자 같고. 저도 이 사진을 지금 처음 봐요. 네, 뭐 제가 비공개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IT 들어갔을 때 일단 완전히 이제 천막촌이 이 넓은 곳엔 다 저렇게 쳐져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여기가 이제 숙소를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는 그 한국에서 이제 발전소 건설 부지로 네. 일단 사갖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왼쪽 사진에서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높이가 한 3m 이상 돼갖고, 네. 외부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한 상황에서 3m 높이가? 30cm? 3m. 이 벽이. 벽이? 네. 이 벽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자들이 못 나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공터에서 저희가.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또 이거 보니까 또 완전 생각이 났어. 요 텐트 하나당 3인 1실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조동찬과 카메라 기자 2명과 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매트리스 이거잖아요. 그렇죠. 좋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출렁이면 막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그 다음날 뭐냐면 여기서 그 다음날 여진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 아무도 못 느꼈어요. 저도 몰랐어요. 왜냐면 누가 옆에서 또 출렁이나 보다 생각했죠. 뒤척이나 보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화장실이 좀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화장실 쉽지 않았어요. 얼마냐면 저는 밥을 먹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낮에는 못 가겠어요, 화장실을. 샤워하는 시설도 매우 없었죠. 없어서. 어땠냐면, 기억이 뭐냐면, 우리 그 봉사팀들한테 바가지 하나의 정도의 물만 했어요. 그 바가지로 머리 감고, 이렇게 하고. 근데 어떻게 했더라? 이도 닦아야 되니까 이 닦을 것만 하나 컵에다 조금만 놓고. 주고 그랬었죠. 생각나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기자다 뭐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적 선생님은 이런 모든 불평들을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 텐트 이 과정에서? 텐트 과정에서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을 처음 가봐갖고 중간에 잠을 잤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어떤 호기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경유하고 버스 안에서 잠을 안 잤어요. 그 11시간 동안? 이제 극도로 이제 피곤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게 좀 힘들었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료진보다는 의료진과 그 언론사분들의 안전이나 모든 걸 다 총괄하고 뭐 사진도 찍고 취재도 해야 되지만은 그런 안전 부분에 있어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갖고 저는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신경이 많이 쓰이긴 했었죠. 아, 생각나네. 이 텐트. 네,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서 예. 다 이제 교수님들 포함해서 짐을 그냥 다 같이 내리고 이게 이제 첫날 네. 그렇게 했어요. 여기 우리 여기 마치과 교수님이에요. 네. 지금 정년퇴임 하셨는데 마치과 교수님도 이렇게 막 짐을 싣는 모습이 나오네요. 예. 이따가 뭐 따로 얘기는 하려고 했었는데 잠깐 이제 딴 얘기하면 재난의료 현장에서 저도 잘 몰랐었는데 마취과 교수님은 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정형외과 가서 단순히 드레싱하고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약 수술이 이루어졌을 때 그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거는 외과 교수님도 필요한데 그 수술을 이제 잘 옆에서 케어할 수 있는 마취과 교수님의 역할이 되게 컸다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정신과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네. 같이 가서 네. 상담을 좀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큰 배움이고 그래서 이혁 선생님은 계속 그런 부분들을 후배님들한테 교육해 줘야 되는 생각이고요. 이거 집 무너진 거 있잖아요. 저 처음에 11시간 버스 타고 포르토프랑스 우리가 저녁 때쯤에 도착했을 거예요. 네. 기억나요? 저는 그게 지금도 너무 트라우마예요. 온통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재욱 선생님이 이거 밝은 날 찍었는데요. 우리가 들어간 건 거의 저녁 때거든요. 맞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은 제가 노안이 와서 잘 그 먼 거리를 잘 못 보는데 아니, 노안이 오니까 아니라 근시가 좀 더 심해져서 먼 거리를 잘 못 보는데 그때는 먼 거리도 좀 잘 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습되지 않은 거에 사람이 있어요. 전 저게 뭔가 했어요. 했더니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이 있었어. 저는 되게 좀 트라우마였거든요. 요 사진은 사실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약한 사진 찍으셨구나. 뒤에 보시면은 여러 아이고 나 일단 지금도 이게 트라우마 생기려고 그러네. 이렇게 무너진 사이에 이거 요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갔던 어린이 병원이고 어린이 병원. 일단은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그곳에 이 상황이 어떤지 어떤 환자들이 많이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해서 첫날 갔던 환자 어린이 병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외상 환자, 까진 환자, 다리 쪽 환자가 되게 많았던 걸로 저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시면은 저희 나라의 그냥 그 병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병실 다친 사람은 많고 이제 그 수용할 곳이 없다 보니까는 밖에서 저렇게 이제 간이 침대에 누워서 병실의 어떤 역할로서 계속 저렇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둥지를 틀었던 그 병원의 아니요. 아니 첫날인가요? 갔던 어린이 병원. 어린이 병원. 예. 네. 대부분 이렇게 다리 쪽 환자, 네. 외상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매일매일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은 못하지만. 근데 소독을 할 때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우리의 개념은 아프면 참아야지. 소독하는데 당연히 아픈 거지. 이런 개념이었는데 미국의 개념은 이거 다르더라고요. 이때 전부 다 마취과 전문의가 동반해서 환자에게 물어봐요. 너 그 통증을 조절하는 마취를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이때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서 이게 이제 여기가 장악한 데 우리가 워싱턴 병원이 장악한 데를 들어간 거잖아요. 네. 룰이 그렇더라고요. 환자에게 다 물어봐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증은 무조건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예.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예. 이거 이제 방송에 나왔던 네, 그 병원, 인터뷰에 나왔던 원장, 그 병원에 저기였고 지금 여기 우리 성함이 영미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김경화 김경화 간호사분이시고 예, 선생님. 예. 우리 김동수 선생님 단장님이셨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사진에도 보시면은 다리 쪽 환자, 외상 환자가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네. 다시 생각나요. 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다리 쪽 외상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이후 사진에서도 요거는 방송에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그 부러진 다리를 이렇게 트랙션 한다고. 네. 그거가 벽돌로 이용해서 예, 트랙션을 하고 있고. 이 어린이는 이제 나무에다가 했던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나무 막대기예요. 막대기에다 걸어놓고
트랙션하는 이거를 교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 아까 이게 아마 방송에 나왔던 그 애기 벽돌. 이거 벽돌로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네. 이렇게 한다면 이제 트랙션을 마땅히 원래는 우리 일반적인 병원에 우리는 이제 어떤 무게추 이런 게 전문적인 게 있는데 무게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벽돌로 의료진이 인정변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그 다음에 어린이병원 갔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일일 주 진료 장소가 될 그 네, 여기요. 커뮤니티 생각나요. 병원, 네. 커뮤니티 병원 갔는데 아마 제 기억에 그 환자분이 돌아가셔갖고 각국의 의료진들이 묵념하는구나. 묵념하는 거를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이제 그때 느끼게 됐죠. 이거는 장난이 아니야. 죽고 사는 문제 여기. 예. 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기는 지옥이구나.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다 찍은 건데 그냥 입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원실. 네. 외부에 있는. 네. 여기 오른쪽 환자 보시면은 카트해서 네. 이렇게 다 입원실로. 이게 텐트지만 하나의 이제 그 입원실, 병실인 거죠. 병실인 거죠. 예. 요거는 그 다음날 아침인데 이제 미국 대사관인데 이제 그 소위 탈출을 하려고 미국 네. 대사관 앞에 하염없이 계속 대기하고 계신 그 IT 국민들이고요.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료가 시작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외상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네. 이게 조금만 빨리 볼게요. 네. 다 같이 짐도 나누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좀 잔인한 사진도 있긴 이거 합니다. 너무 끔찍하셔서 좀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치료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요거 뭐냐면 여기 잠깐만 이게 요거 중간에 제가 이게 뭐냐면 부근에서 찍은 거죠. 여기 병원에 갔더니 이런 뭐냐면 이런 거 말고 뭐 이렇게 박스로 스케치북 하는데 너무나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전 왜 이렇게 뭐가 많이 붙어 있지? 뭐 이렇게 글씨 모르는 글씨가 많이 써 있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신경외과니까 이제 그 수술방을 어레인지하고 보호자들에게 퍼미션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임신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다리를 한 요 정도까지 잘린 상태예요. 잘렸는데 그 잘린 부분이 감염이 돼서 그 위로 더 자르는 수술이 필요했던 그런 환자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전부 다 통역을 붙여주셨잖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 IT가 공식어가 프랑스어라서. 네. 그렇구나. 프랑스어를 중간에서 영어로 통역을 해줘야만 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던 상황이죠. 근데 저는 그분이 되게 표정이 밝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뭐 다리가 잘렸지만 지금 이 아이만 건강하기 때문에 난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첫 아이냐 했더니 예, 첫 아이다. 그래서 그래 뭐 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성인이면 본인이 동의하면 그냥 수술할 수 있는데 그 워싱턴 병원은 직계가족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호자가 안 오는 거예요. 다 저녁 거의 병원 문 닫을 시간 정도에 5시 정도인가 오셨어요. 와서 그래갖고 이제 따님 이거 해야 되는데 더 수술 부위가 감염돼서 위도 더 절단해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 했더니 자기네 손주들 찾으러 다니셨대요. 뭐요? 왜요? 했더니 이제 지진 나고 첫째, 둘째가 지금 실종이 됐는데 얘네들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찾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진이 나고 나서 죽고 살고 다치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산 가족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막 스케치북으로 막 따닥따닥 붙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을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우리 1980년대에 KBS에서 붙어 있었던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할 때 막 붙어 있었잖아요. 그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은 뭐냐면 근데 따님은 이 임신한 애가 첫째라 그랬다. 그랬더니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사고가 난 이후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얘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팩트는 이 뇌에서 차단하는, 전환한다고 하는 컨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환하는 기능이 있다고 배웠는데 그거의 사례를 처음으로 봤어요. 되게. 와.
그 부분을 뉴스로 그때 한번 그때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 썼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수술방을 어레인지하면서 퍼미션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YT 얘기는 잠깐만 여기서 꼭 보여주고 싶은 사진 좀 있나요? 대체적으로 다 무너진 사진, 네, 다 외상 사진, 네. 뭐 그런 것들이 주로 대부분 다 네, 이루고 세브란스 있고요. 교수님들이 진짜 이분들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네, 네. 예,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죠? 예, 이 마츠카 교수님이 직접 다른 나라 의료진의 수술도 세브란스 마츠카 교수님이 이렇게 수술 마취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미국 워싱턴 대학의 교수들인데 그분들이 수술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파견원 우리 마츠카 교수님이 수술하시는 장면이고요. 저희 간호사. 아, 우리 네. 간호사 수술방. 저 너무 좋았어요. 이분이랑 호흡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드레싱 할 때 이분이 이제 딱 이게 건네주는 건 과거에 이제 이렇게 수술방에서는 예를 들면 그냥 워드나 중환자실에서는 살짝 주는데 수술방에서 이렇게 좀 탁탁 주거든요. 세게. 근데 저는 이제 수술방에서 이 선생님이 그렇게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가 그때는 이제 의료계에서 기자로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이제 그런 게 좀 남아 있었나 봐요. 예. 아, 이거는 외국 의사들과 일단 함께 수술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하셨죠. 예. 단독으로 하진 않고. 예.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네. 환자에 관련된 사진이 대부분. 아, 예, 이거 이 사진 좋다. 예. 이렇게 아파하니까 이렇게. 예. 이 간호사분도 다른 사진에서 보면 울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조금 빠른 속도로. 네. 네. 아이고. 이 환자분이. 아, 그렇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하신. 이 환자 임신하고 여기 다리 염증 난 환자가 이 네. 환자입니다. 예. 마취 직접 아, 하셨고. 예. 이분은 생각났다.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보이죠. 우리나라 한국계긴 한데 미국 의사세요. 그래서 네. 우리말 쓰면 잘 못하시고 이분하고 소통하려면 영어로만 해야 됐던 미국의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었네요. 생각나네요. 예. 아이고 너무 근데 이게 좀 너무 좀 안 좋은 뭐 그런 게 있어서 취재하시는 네. 장면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또 이게 뭐냐면 존엄사 이 보도도 지금 해야 되니까 네. 그것도 좀 해야 되니까 자 IT까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느 거 좀 있다? 이거 아닌데? 네. 존엄사 뉴스 아니야 존엄사 뉴스가 그거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네. 영상? 예. 자, 또 세브란스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는 우리는 존엄사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병원에서 내 숨이 멎을 때까지 최선의 치료를 받은 다음에 뭐 사망해야만 병원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존엄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이게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됐던 게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환자 보호자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김할머니거든요. 김씨 성의 할머니인데 김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존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가 원하지 않으셔. 그러니 생명 유지에 유지를 하는 모든 치료를 중단해줘. 병원 측에 요구했고 세브란스 병원은 안 돼. 10여 년 전에 서울대 보라매 병원에서 그런 일이 의사들이 했다가 의사들이 맞습니다. 살인죄로 처벌받았어. 살인방조죄로. 살인방조죄. 네. 그래서 우리는 못해.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치료를 중단해달라. 세브란스는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된 상황인데 한번 이거일까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보도인가요? 한번 볼까요? 국내 첫 공식 존엄사가 시행됐는데 환자는 여전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으면 장기간 생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어제 인공호흡기를 뗀 김할머니는 36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산소 포화도는 96%이고 맥박은 92회입니다.
그리고 호흡수는 16회에서 19회이고 수축기 혈압은 100에서 120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하루색 500cc와 경관급식, 그리고 소화제와 변비약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1시간마다 가래를 뽑고 있지만 폐렴도 없고 콩팥 기능도 좋아 다른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게 병원 측 판단입니다. 가족들은 이 때문에 그동안 인공호흡기 장치가 불필요했다며 과잉 진료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공호흡기를 지금 뺐는데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인공호흡기 계속 그 1년 4개월 7일 동안을 끼고 있게 만들어놨냐. 의료진은 호흡기를 떼기 위해 자발호흡 가능성을 시험해왔으나 제거해도 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발호흡이 가능한 인공호흡기 모드로 해서 인공호흡기의 단계를 서서히 낮추었는데 어느 정도 한계 선에서는 경고 알람이 병원 측은 김할머니의 심장과 호흡을 관장하는 뇌관 기능이 살아있어 가래를 잘 뽑아주고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현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한 달 이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장기간의 생존도 가능해 보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한 달 정도 이후에 리포트를 하신 겁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존엄사 시행 환자인 김모 할머니가 호흡기를 뗀 지 오늘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인공호흡기를 뗀 김할머니는 오늘도 안정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혈압과 맥박, 산소 포화도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래를 빼는 치료는 결국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2009년 6월 말 정도에 이제 인공호흡기를 떼셨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입니다. 네. 다음에 1월 10일 경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셨군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떼고 얼마나 사신 거죠? 거의 200일이 넘지 않았나 그렇게. 200일. 아,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그 의외의 포인트였어요. 일단은 환자 측은 생명 유지를 하지 말아달라. 네. 병원 측이 오히려 안 된다. 이런 거였고, 그리고 떼자마자 바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200일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때 왜 그렇다고 판단을 한 거죠, 병원은?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한 거예요? 좀 의학적인 얘기라서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어떤 인공호흡기를 저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저희 과에서는 그 호프리스 디스차지라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게 없고 소생 가능성이 되게 없는 환자들, 특히 이제 거의 연세가 되게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호프리스 디스차지라고 하는데, 가서 뭐냐면 그분들의 그 집에 모시고 가서, 인턴 선생님 집에 모시고 가서 딱 한 다음에 여기 이거 이제 뭐죠? 인투베이션, 이 호흡관을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면 거의 짧은 시간 내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망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망 시간을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보호자들이 외래로 오셨을 때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외래 오시면 사망 진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저희가 한양대 구리병원에 일 때 그런데 거기 남양주나 이런데 그 당시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거를 되게 많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건 이제 오늘은 빼면 바로 돌아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날, 그것도 이제 고도의 판단이죠. 아주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이, 신경외과 교수님들이 그런 판단을 하셔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망 선언을 하고 왔는데 그분이 그 다음 주 외래로 오신 거예요. 이걸 기뻐해야 될지 할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실제인데 인턴 선생님들이 하다 보면 일이 바쁘니까 실은 돌아가실 상황이 아닌 거가 현장에서 판단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모셔오시거나 아니면 사실은 사망 선언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사망 선언을 했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뭐 그냥 뭐 된 건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1년 차가 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원래는 인턴 잡이었는데 그 인턴 선생님이 머리가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1년 차 잡이 됐는데 사실은 어떤 걸 뺐을 때 바로 돌아가실지 안 돌아가실지
대체적으로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진짜로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의 첫 존엄사 판결이 된 김할머니가 하필이면 그 예측 가능성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보호자로서는 당연히 그렇죠. 보호자로서는 장난해 지금? 인공호흡기 뺐는데도 멀쩡하게 숨 쉬는 건 당신들 지금 필요 없는데 인공호흡기 부착한 거 아니야. 돈 벌려고.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한다고 돈이 1도 안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인공호흡기 치료가 병원에 돈이 안 돼요. 오히려 돈이 그러니까 적자면 적자. 그걸 관리하는 인건비나 이런 걸 따지면 하지 우리나라는 특히 이 당시에는 인공호흡기가 돈이 되는 치료가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당연히 보호자로서는 서운해 하실 만하고 이런 장난해? 이거 과잉 치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만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인터뷰에 보면 박무석 교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자바롭이 있나 없나 하는 모드가 있어요. 인공호흡기에는. 이게 딱 어떤 이 자바롭이 있으면 살짝만 일어나 있으면 얘가 딱 도와줘서 확 해서 자바롭을 도와주는 그 모드가 있는데 그거를 해봤을 때 자바롭의 이니시에이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진으로서는 당연히 인공호흡기를 뗄 수가 없죠. 그런 상황.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 김할머니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 연명의료 금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명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법안을 갖고 오게 한 사건이 바로 김할머니 존엄사 판결 사건이었죠.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조금 오래되기도 했었고 이제 입사 초기 입사 막 처음 했을 때 그 일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나서 이제 저희 선배들이나 네. 다른 의사 선생님들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아마 그때 김할머니 존엄사를 이후로 해서 저희가 사실 입 밖으로 잘 못 꺼냈던 그런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담론으로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뭐 법조계나 의료계나 그 여러 이제 그 관련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좀 논의를 하게 된 그런 어떤 단초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할머니는 판결로 갔지만 그 전에도 계속 그냥 이렇게 법이 없는 상태에서 암암리했어요. 보호자란에서 호플리스 디스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누군가가 뭐냐면 그 1990년대에 있었던 보람의 사건은 뭐냐면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환자가 너무 안 좋아요. 그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너무 안 좋고 근데 여기에 소생 가능성이 없었어요. 신경외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의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있으면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요. 항생제 들어가죠. 중환자실 막 들어가죠. 그거 별로 중환자실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돈 안 됩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은 별 돈 안 되는데요. 미국에서 만약 중환자실에 일주일 정도 있잖아요. 그런 신경외과 질환으로 한 4억, 5억 이 정도 나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뇌수술 받았는데 5억 나왔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거보다 훨씬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적진 않아요. 1,500만 원 나와요. 근데 보니까 가정이 딱해요.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레지던트, 신경외과 레지던트가 환자분 데리고 도망가세요. 어차피 뭐 소생 가능성이 없는데 여기 있어봤자 그냥 1,000몇백만 원 까먹고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환자를 모시고 간 거예요. 왜냐면 퇴원 안 시켜주니까 도망 형식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가자마자 바로 사망하셨거든요. 그분은 사망하셨는데 당연히 사망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경찰이 이거 이상하다. 이런 환자면 바로 병원에서 사망해야 되는데 왜 하지? 그래서 그 부인과 그 의사를 살인 방조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뭐냐면 저는 제가 90 몇 년 되니까 의대생이었잖아요. 그냥 완전히 병원에서 모든 교수님인데 그런 거 없어. 애누리 없어.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죽음 확인할 때까지는 갈 거 없어. 그렇게 분위기가 있었지만 다시 또 제가 구리 한양대병원을 가니까
또 거기서는 또 안 그런 문화가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아사리 무사리 막 이상하게 이런 과정에서 이게 있었던 이 사건이 나름의 우리가 지금 1990년대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막 이 안에 이제 다시는 그런 거 안 도와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저희 형편없는데 정말로 우리 가족이 나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아예 의식 없이 지내는데 계속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병원비를 써야 되나요? 이렇게 보호자들이 물으면 의사들은 어쩔 수 없어요. 경찰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들어드리면 우리 살인 방조죄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되게 병원 현장을 각박하게 하는 전 수사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단히 비정한 수사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 의사들과 가족들을 충분히 면담했으면 조사했으면 저는 살인 방조죄로 기소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 신경외과 의사들은 대단히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사회에 되게 이상하게 작용하다가 어쨌든 김할머니라는 이 독특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존엄사라는 개념을 들고 온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세브란스에 있었으니까 어마어마. 근데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요거를 홍보팀에서 다루기는 사실 쉽지 않았어요. 홍보팀에서는 사실 그 의료 현장의 어떤 의학적 이거보다는 제가 이제 기억하기에는 그때 일단 1심에서 2심한 거 치고 바로 3심으로 간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심에서 3심을 갈 때 그때 이제 어떤 그 교수님하고 같이 홍보팀하고 해서 이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이거는 뭐 단순히 병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그 당시에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아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는 빨리 사회적 결정이 좀 날 수 있게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바로 대법원 가서 이거를 이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대법원으로 빨리 가서 이제 판결이 이제 그렇게 나왔던 사례죠. 아무튼 뭐 이재욱 선생님이 되게 젊은 시절이지만 저는 그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이런 한국의 이런 존엄사라는 개념 이게 왜 어려웠다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냐면 이분 가족분들이 이걸 의료사고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지 내시경을 하다가 거기서 어떤 출혈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 뇌로에 산소 공급이 안 됐었고 근데 이제 그 기관지 내시경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니 이건 의료사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환자 측 주장이었고 병원 측은 기관지 내시경 자체가 그런 위험성이 있고 아무리 주의해도 그런 위험성을 피할 수 없어서 사전에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서 의료사고라서 할 수 없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게 이제 실은 그 세브란스 측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사건에 또 이 존엄사 우리 이제 더는 치료해 주지 말라. 아니다. 우리는 계속 치료해야만 한다. 이런 게 붙어서 실은 저는 홍보팀 이거 되게 어렵겠다. 이 주제 다루기에.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주제가 내가 근무하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면 그건 되게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존엄사라는 그런 시대적인 개념이 내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출발했다는 거 그렇죠? 뭔가 사회에 저는 사실 이제 잠깐 딴 얘기하면 이 존엄사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하고 관습이 이렇게 한번 쾅 부닥쳐갖고 이제 좀 사회적인 담론을 통해서 이 관습이 법 안으로 들어온 이런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중요 현장에 있어서 저희가 그 현장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다 볼 수 있었던 거는 저한테는 진짜 큰 경험이었죠. 그리고 뭐 잠깐 딴 얘기지만 아니 딴 얘기 계속 하셔도 돼요. 그 같은 해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죠. 돌아가시고 그 해는 정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세브란스 어마어마하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서구 가셨는데 이게 사실 이제 되게 위독하시다가 괜찮으시다, 위독하시다 괜찮으시다 그래서 취재진이 그냥 진치고 있었잖아요.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인 이슈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죽음이 이렇게 이슈가 되는구나를 해서 각 언론사들이 아주 예민해 있을 때예요. 그다음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 다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예민하게 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저도 정말 그때 많이 당직 썼잖아요. 맞습니다. 진짜로 많이 당직 썼잖아요. 많이 나오셨죠 그때.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뭐 저 되게 그때는 좀 서운한 게 타사는 전부 다 사건 기자들, 그쪽 사건 기자들이 당직을 섰는데 저는 거의 되게 제가 당직 썼잖아요. 의학 전문 기자셔갖고 계속 아니 근데 되게 뭐 그런 트레이닝에 저는 감사는 해요. SBS가 조동찬을 처음에 트레이닝할 때 의학 전문 기자로 이게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너도 부를 거 다 불러 똑같이 해, 이런 측면이었던, 저는 뭐 되게 그런 부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데, 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 근데 생각났어. 또 하나, 이재욱 선생님이 원래 또 세브란스 홍보팀 가시기 전에 증권맨이셨죠. 그렇죠. 사실 저기 이제 대학교 때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네. 예. 첫 직장은 지금은 이제 있지 않은데 LG 투자증권에서 2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니 이 경험으로 저한테 도움 주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회사가 이제 뭘 하는데 뭐 이걸 하면서 막 주식을 띄우기 위해서 했나 봐요. 전 모르고 있었는데 저한테 딱, 지금은 얘기해도 되겠죠. 제가 딱 하더니 소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거 주식 띄우기가 의심된다. 딱 그 정황을 저한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회사에 가서 이거 맞아, 이렇다 딱 보고한 적도 있고 생각이 나네요. 자, 근데 또 이거 시간이 어쨌든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되지만, 그 홍보팀, 병원 홍보팀은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젊은 분들, 여기 이제 부모님들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지원했으면 좋겠고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병원 홍보팀의 이런 건 어떤 일인지, 사실 좀 안정적이잖아요. 교직원이라는 신분이다 보니까 교직원 신분이죠. 대단히 교직원 신분이고 지금 사학에 있으니까 사학연금 받으시는 거죠. 맞습니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경쟁률 어마어마하게 세죠. 경쟁률은 세죠. 경쟁률 어느 정도인가요? 뭐 그냥 100대 1이라고 말하겠습니다. 100대 1이 더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명 뽑는데 그때 170여 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때 박사급도 꽤 많았고요. 그렇죠? 한 명 뽑는데 171명이 되는 그 정도로 저기 하는 건데, 보통 어떤 분들이 적성에 맞을 것 같다, 그리고 홍보팀은 어떤 일들을 하냐,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첫 직장이 홍보 쪽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홍보 쪽으로 이제 중간에 어떤 계기로 해서 홍보팀에 오게 됐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한참 지난 얘기니까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면담했을 때 저 홍보팀 안 간다고 했었어요. 왜요? 안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홍보팀이 발령이 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 나가야 되고, 제 나름 스스로의 어떤 이제 인생을 쭉쭉 펼쳐 나가야 되니까는 이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죠. 저는 사실 적성에 안 맞을 줄 알았었어요. 저는 또 되게 성격이 막 이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그냥 아이형에 가깝고 말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조 기자님도 뭐 느끼셨겠지만 제가 아부하는 그런 스타일. 그렇죠. 절대 아부 안 하죠.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하는데. 그래서 좋아요. 홍보팀원이 잘 되려면은 일단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 홍보팀이 뭘 알리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키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어요. 네. 잘 알리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 잘났다라는 표현이 되게 말하기 쉽습니다. 네. 이게 행동이든 어떤 업무 진행에 있어서. 근데 그거보다는 의료진분들이 됐건 특히 환자분들한테는 그냥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뭐 아주 뭐 이렇게 밝은 성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공감 능력.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뭐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이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병원 홍보팀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사실은 병원에 있는 모든 그런 언론 이걸 쥐락펴락 하시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많이 긴장했었는데 이렇게 또 조 기자님이 좀 잘 풀어주셔서 아니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좀 이렇게 얘기하기 좀 편했었고요.
마음 한편에서는 다시 조명 같은 역할을 하러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네. 혹시 뭐 그냥 네, 말씀하세요. 병원에 이제 홍보팀 분들 이제 사실 드러나지 않게 되게 열심히 네. 다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도 이제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좀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뭐 의료진 분들도 그렇고 병원에 일하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은 일단 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환자분들. 네, 모든 환자분들 네. 모두 이거 좋네요. 모든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들 모두 쾌유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5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